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김소월의 이제 진달래꽃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현대문학을 나갈 때는 작가의 생애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편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온라인 클래스이고, 뭐 이제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자세히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오늘은 이제 한번 개괄적으로 좀 김소월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김소월 같은 경우는 1903년도 8월 6일생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1903년에 태어나서 34년에 죽었죠. 그러니까 대략 한 우리나라 이제 나이식으로 하면 32살 정도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식으로 치자면 너무나도 이제 젊은 나이에 사실 생을 마감을 했죠. 근데 문학에 있어서는 정말 한국 현대시에서 거의 한 획을 긋는 이제 엄청난 거장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죠. 자, 보게 되면 평안북도 구성이 고향입니다. 지금은 이제 갈 수 없는 곳이죠.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이고, 이 평안북도 지역에서 이제 또 다른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또 탄생을 하죠. 백석이라는 시인도 이 평안북도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정주라는 곳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쨌든 그쪽 지역 이제 인물입니다. 자, 이제 기록에 보게 되면 그 김소월이 이제 2살 때 아버지가 이제 그 평안북도 지역에 이제 일본이 그쪽에 이제 광산을 채굴하는 그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고, 거기에 이제 철도 이런 걸 놓게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던 일본인들한테 이제 아버지가 폭행을 당하면서 이제 정신병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소월 같은 경우는 이제 조부의 손에 의해서 사실 이제 거의 자라게 되죠. 이제 보게 되면 조부가 이제 1907년도에 독서당을 개설했는데, 이때가 김소월 나이도 대략 한 5살 정도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문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쭉 학교 뭐 다른 곳도 다니긴 했지만, 김소월에게 있어서는 이 오산중학교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스승 김억을 만나게 되죠. 이 김억이라는 인물이 이 사람도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이면서 서구의 이제 어떤 시 이론, 그거를 이제 시론이라고 표현하죠. 서구의 시론을 국내에 소개하는 이제 그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시를 잘 짓고 싶어서 여러모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시인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청출어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자에 가서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승이 제자를 뛰어넘지 못한 케이스가 바로 이제 요 케이스죠. 그래서 이 스승을 만나면서 김소월은 다양한 이제 시론도 배우게 되고 본격적인 이제 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20년도에 대략 한 고등학생 정도 나이죠. 지금으로 치면 몇 살이에요? 대략 한 17, 18, 요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나이 또래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작품을 이제 문학지에, 개간지에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22년 그때 제일 유명했던 문학 개간지 개벽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진달래꽃, 엄마야 누나야, 금잔디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23년도 일본으로 이제 역시 김소월도 유학을 가는데, 그때 이제 9월 달에 관동 대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그 조선인들을 굉장히 많이 탄압을 하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을 해서 할아버지가 이제 운영하는 그 광산 일을 도왔는데, 광산업이 실패하면서 가세가 이제 크게 기울게 되죠. 그 광산이라는 게 이제 금이랑 이런 거를 이제 그 채굴하는 건데, 한 번 채굴하면 정말 집안이 대박이 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박이 나게 되는 경우, 이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문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백석을 설명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이제 사업이 이제 망하게 되면서 가세가 크게 기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드디어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을 길이길이, 문학사에 남는 이 작품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26년도 평안북도 구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이죠. 동아일보 지국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아침에 신문 배달을 해주는 곳을 지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업무가 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 지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까지 도맡아서 했었냐면 기자의 역할도 사실 도맡아서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글도 쓰고 신문 운영도 하고 하는데 이거 역시 망하죠. 폐쇄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김소월이 본격적인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사람이 이제 이 이후로 작품 활동도 굉장히 뜸해지면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염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세라는 게 뭐예요? 세상 모든 게 더럽다. 뭐 이제 이런 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934년 12월 23일 날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아편을 사와서 자살을 하는 걸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짧은 생을 살았지만 정말 이제 굵직한 어쩜 이제 문학 작품을 남긴 작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김소월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의 율격은 삼음보. 우리나라 전통 민요의 율격이 삼음보죠. 그 다음에 7, 5조. 얘다 조라는 건 선생님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글자 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글자 수가 7개, 5개로 그러니까 일관되게 끊어지는 정형. 얘다 정형이란 건 뭐예요? 형식의 틀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썼다라는 거 김소월의 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진달래꽃도 그렇고, 그래서 향토적인 소재, 설화의 내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차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 다음 작품. 자, 진달래꽃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죠. 진달래꽃이. 그럼 얘다. 결국에는 이 시의 가장 함축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진달래꽃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뭘 파악해야 된다? 진달래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시의 주제가 파악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목이라는 거는 문학작품에서 이제 하나의 얼굴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목에 시인이 하고 싶어 하는 모든 의미와 그 다음에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시는 총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셋, 넷.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연부터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먼저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로도 불리고, 그러니까 노래로 불릴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율격이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노래도 이제 쉽게 불릴 수 있는 건데, 일단 노래로도 불리고 해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잘못 표시했네요. 이게 아니라 여기가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가 네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노래로 불릴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정해진 정형적인 율격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시의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연이 뭐냐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지금 간다는 거예요? 아니지. 가는 상황을 뭐하고 있는 거? 하나의 가정을 하고 있는 거지. 가실 때라는 상황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정법이 쓰였다. 여기서가 이제 if가 되겠죠. if. 너가 만약에 간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냐면 나 보기가 역겹다.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이 굉장히 거칠긴 한데, 그냥 나 보기가 역겨워 간다는 걸 쉽게 표현하면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이별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얘다. 보내는 거에 있어서 가타부타 뭔가 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그래 너 갈 거야? 그럼 가 이렇게 보내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시적화자의 태도가 그러면 뭐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에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별의 상황을 당장 이별이 아니라 뭐예요? 그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표현법에 있어서는 첫 번째 가정법이 쓰였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다. 시를 볼 때
나라는 호칭은 거의 잘 쓰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1인칭, 자신을 나타내는 이제 호칭이 되는 건데, 이렇게 나가 등장할 때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단 시적화자죠. 근데 시적화자가 표면에 드러났다라고 해서 표면화된 화자라는 말을 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일단 표면화된 화자가 등장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선지에서 뭐 1번 표면화된 화자가 등장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뭘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나라는 호칭이 있냐 없냐, 내지는 우리라는 호칭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보 끊어지는 거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음보를 보게 되면, 자, 이제 어떻게 가냐면,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몇 음보예요? 3음보의 율격 확인되지, 그치? 그 다음에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역시 3음보의 율격 확인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수 어떻게 돼요? 4글자, 3글자, 5글자지, 그치? 그 다음에 3글자, 4글자, 5글자 이렇게 가죠. 자, 요걸 묶어서 4글자, 3글자를 묶어서 우리는 뭐? 7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몇 글자예요? 그래서 7호조가 확인이 되죠. 됐어요? 그 다음에 김소월 같은 경우는 전통 민요의 율격을 계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통 민요의 율격을 계승한 건 요 3음보를 지칭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가끔 이제 보면 잡서에서 3호보와 7호조를 지칭해서 민요적 율격을 계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좀 약간 착오가 있는 겁니다. 민요의 율격을 계승한 건 3호조, 그러니까 3음보이고 7호조 이거는 뭐냐면 일본에서 들어온 율격입니다.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릴 때 배우는 동요들 있죠. 대부분 다 일본에서 들어왔거든요. 그게 이제 7호째 율격을 보이는 거죠. 학교 종이 땡땡땡 7글자지, 어서 모여라 5글자에서 그 이제 일본의 어떤 전통 율격이 7호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연을 보면서 우리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설명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을 가보게 되면, 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자, 지금 뭐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별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별에서 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영변이라는 곳은 북한에 있는 지명입니다. 지명. 여러분들 혹시 뉴스 좀 관심 있게 봤으면 들어볼 수 있는데, 지금 영변에 뭐 있어요? 북한 핵시설이 있죠. 그 영변이라는 곳에 아주 유명한 산 이름이, 자, 약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뒤에 있는 산은 화부산이죠. 그런 식의 지명입니다. 약산이라는 곳인데, 이 약산에 진달래꽃이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주 아름답기로 굉장히 유명했던 게 이 영변이라는 지명에 있는 약산의 진달래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합니다. 오늘날에는 내가 사랑하는 임한테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옵션이 많죠. 뭐 아주 뭐 명품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아주 정성 들여 뭘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1920년대라는 시대적인 걸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임한테 최고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예쁜 것 뭐예요? 그 북한, 그 이제 뭐 구성이라는 지역에 사는 김소월, 평안북도에 사는 김소월 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있는 지역에서 가장 예쁘다고 하는 그 진달래꽃 요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름 따다 가실길에 뿌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임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진달래꽃의 의미는 화자의 분신,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뭐예요? 일종의 최고의 사랑,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분신 내지는 사랑,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달래꽃을 누굴 위해서?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름 따다 너가 떠나는, 즉 이별을 하는 그 길에 나는 뭘 해주겠다? 꽃을 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산화공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산화공덕. 이거는 뭐냐면 불교 용어인데, 꽃을 뿌려서 이제 덕을 쌓는 거를 산화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아름이라는 표현 좀 봅시다. 얘들아, 이 아름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한아름의 줄임말이죠. 율격을 위해서 이제 글자 수를 좀 줄인 건데,
한아름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모양을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팔을 쭉 뻗어서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쭉 뻗었을 때 동그랗게 만 상태 있죠. 즉 내가 누군가를 안을 때 쭉 뻗는 이렇게 동그랗게 앉는 그 상태에서 최대한 넓게 하는 그 상태를 한아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큽니다. 내가 이만테 꽃을 뿌리는데 그냥 한두 송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한두 송이 뿌리고 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담아서 뿌려주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한아름이라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임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이거는 뭐예요? 추상적인 개념이지. 이 추상적인 개념을 아름이라는 즉 뭐예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양이라는 시각화, 수량화를 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 관련해서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 출제가 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화했다 내지는 수량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에 한아름이라는 거는 내가 임에게 줄 수 있는 꽃의 최대치 양이 되는 거죠. 그만큼을 따다가 길에다가 뿌려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놓친 게, 자, 영변이라는 건 구체적인 지명이죠.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을 하면 얻을 수 있는 효가 뭐예요? 토속성, 향속성, 향토성 이런 걸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당신이 떠난다고 하지만 나는 꽃을 뿌리겠다라는 거고, 다음 연을 가보게 되면 가시는 걸음걸음 누가 가는 거예요? 주체는 임이지. 근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는 거지. 나를 버리고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은 뭐예요? 앞에 나온 진달래꽃이지. 뭐예요? 화자의 분신, 사랑. 그 다음에 떠나는 임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이제 맺힌 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희생적인 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 네 번째 연 가보게 되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얘들아 첫 번째 연이랑 네 번째 연이랑 비슷하게 가고 있지.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미상관. 자, 보게 됩니다. 수, 머리 숫자입니다. 머리. 미 뭐예요? 꼬리지. 처음과 끝이 상관, 쌍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건데, 자, 수미상관을 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어요? 한 번 이야기할 거 두 번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뭐예요? 의미의 강조 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율격이 형성이 되죠. 시에서 반복은 얘들아 율격의 형성과 율격 내지는 리듬감의 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율격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햄버거 놓고 보게 되면 빵이 밑에서 받쳐주고 위에서 눌러주고 그래야 안정감 있지. 그치? 여러분들 물론 한쪽이 없어도 잘 먹긴 하지만 자, 햄버거를 생각할 때 빵이 위아래로 있으면 어때요?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도 처음과 끝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면 뭐가 있냐면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진다. 요게 바로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자, 그 다음 표현 봅시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렇게 가는데 원래는 표현이 뭐예요? 죽어도 눈물 안 흘리우리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치법. 여기 보게 되면 아니와 눈물을 문장의 순서를 바꾼 도치법이 쓰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 거 중요한 거 반어법이죠. 반어법. 자, 얘들아 지금 보게 되면 시적화자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자, 그 당시 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뭐예요? 나를 뭐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 아니지. 나를 싫다고 하고 나를 떠나는 의미에 대해서 어쨌든 나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겠다라는 거는 뭐니 얘들아. 이보다도 더 지고지순한 사랑은 없는 거지. 근데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이미 나를 떠날 때 내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겠대. 아니 안 흘려요? 아니지.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의미면 뭐야? 나는 죽을 만큼 펑펑 울겠다라는 거지. 뭐가 쓰이는 거예요? 반어법 쓰이는 겁니다. 반어법이 뭐예요? 표면의 의미와 내재된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즉 상반되는 거지. 표면적으로 볼 때 울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냥 내 울음을 꼭 참고 보내겠다라는 거지만
이면의 의미는 뭐예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나는 그만큼 펑펑 울 것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시의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 김소월의 시는 보게 되면 아주 간결합니다. 시 멘트가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그 안에 정말 빈틈이 없이 아주 촘촘하게 이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죠. 해서 내용도 님에 대한 사랑을 정말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잘 표현을 했고, 지금 뭐 칠호조에 삼음보에 뭐 이제 이런 율격들도 이제 보고 수미상관 뭐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시에서 쓸 수 있는 표현법을 통해서 시의 장치를 잘 마련을 했는데, 보게 되면 이제 선생님이 하나 더 설명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 색깔로 하지 말고 보게 되면 형태의 어떤 구조적인 안정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다 지금 여기 선생님 좀 지저분하긴 한데 시의 내용들이 다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연 중간, 두 번째 연 짧고 마지막 연 길지, 그치? 사실 원래 가실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첫 번째 문장에 이어서 쓸 수 있는 건데, 자, 어떻게? 요 형태의 안정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구조적으로도 딱딱 모든 연을 다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연에 쓸 거를 두 번째 느려서 쓴 걸 가리켜서 행간걸침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 행을 뭐예요? 두 줄에 걸쳐서 썼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간 걸침을 통해서 뭐예요? 구조적인 안정감 역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연의 마지막 보게 되면 들이 우리다, 뿔이 우리다, 흘리 우리다, 우리다 마지막에 반복되는 걸 가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즉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역시 뭐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어요? 얘다 진달래꽃은 가장 기본적인 시이지만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한국 현대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에센셜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의 내용을 좀 잘 정리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음악성을 드러내는 요소 봅시다. 다 본 거죠. 삼음보의 칠호조, 그 다음에 우리다, 가군의 반복, 그 다음에 수미상가, 시행의 규칙적 배열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되는 거지. 첫 번째 행 중간, 두 번째 행 짧고, 세 번째 행 제일 긴 요 형태를 통해서 규칙적인 배열을 보여주고, 화자의 정서 보세요. 첫 번째 떠나? 그래 보내줄게, 체념. 그 다음에 떠나는데 뭐 그래도 진달래꽃 뿌릴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보여줄게. 세 번째 진달래꽃, 내 최고의 사랑을 어떻게 밟고 가세요 하면서 뭐예요? 희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리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펑펑 울겠다. 정말 사랑한다. 사랑 내지는 극기를 보여주고, 얘다. 여기서 요거 하나 놓쳤습니다. 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요거와 관련된 사자성어 뭐 있냐면 애이불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이불비. 슬프다 자죠. 슬프지만 이 역접이지. 그 다음에 불비, 슬퍼하지 않는다. 슬픔을 나타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의 내용은 마무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활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의 내용을 보게 되면 쭉 넘어가서 1-3번을 한번 봅시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다,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 담긴 화자의 본마음은 뭐겠어요? 여기에 담긴 화자의 본마음 뭐예요?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 하지만 나는 뭐예요? 그만큼 펑펑 울고 너무 슬퍼할 것이다. 이 마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이 담겨 있는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면 1년과 4년의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우리 이거 배웠죠.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거를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봤죠. 그래서 시적 의미를 강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태적인 안정과 리듬, 운율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의 강조 내지는 뭐 여운 감동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1년과 4년에 나타나는 화자의 심리 방금 봤죠? 1년에서는 체념, 4년에서는 뭐예요? 이제 슬픔을 꾹꾹 참으려는 마음.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선생님은 이제 여기서는 뭐 의지적인 적극적인 심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종의 보게 되면 뭐 슬픔을 이겨내는 승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아리랑 나오게 되는데 아리랑에서는 지금 똑같이 뭐예요? 보게 되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별의 상황이지. 지금 보게 되면 이별의 상황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리도 못 가서 얘다 발에 병이 난대. 나를 떠나는 임은 발에 병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보게 되면 세 작품이 모두 다 이별의 상황이지만 가시리에서는 뭐예요? 내가 임을 붙잡고 싶지만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놓아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시 난다 도셔 오쇼쇼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달래꽃에서는 꽃을 뿌려주고 뭐예요? 날 버리고 그러니까 그 아리랑에서는 떠나면 뭐 아유 발에 병이라도 나라 불행이 일어나길 비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담겨있는 세 화자의 속마음은 뭐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 있고 싶다. with you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게 되면 세 작품이 주제면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해서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슬픔, 정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좀 오늘 수업 내용이 길어지긴 하는데 그냥 마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가시리, 진달래꽃 다 어떻게 돼요? 아리랑, 아라리오 다 몇 음보예요? 다 3음보의 율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보게 되면 이번에 가보게 되면 가나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둘 다 되게 중요한 시여가지고 그냥 운율만 짚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선생님이 시의 내용을 설명을 그냥 마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의 운율을 알아보자라고 했으니까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지이다. 이거 시조지. 시조 몇 음보? 4음보의 율격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님의 목계장터는 현대시이긴 하지만 율격을 보이죠.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고 역시 몇 음보예요. 4음보의 율격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시조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전문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근데 그렇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조가 바로 요 시조인데 정말 매우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자, 이화죠. 얘다. 지금도 이화여대 있죠? 이화여대. 이화 무슨 꽃이에요? 백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화, 그 다음에 도화. 도화라고 하면 이제 그 두 가지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도화는 이제 복숭아꽃이죠. 이화만 설명인데 백꽃, 복숭아꽃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뭘 나타내는 거냐면 굉장히 이렇게 흰색의 아름다운 빛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도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가 오늘날에 이제 딱 어떤 느낌 생각하면 되냐 벚꽃 느낌 있죠. 그 느낌을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가 상징하는 거는 두 가지가 등장하면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옛날 고전 시가에서 봄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등장한 소재가 바로 이화, 도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얗게 그렇게 백꽃이 펴 있는데 월백하고이다. 달이 뜬 거지. 근데 하얀 달이 떴어. 뭔가 이제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은한이 삼경인재, 은한 얘들아. 그리고 하늘에는 뭐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은하수가 쫙 깔려 있는 거지.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삼경이라는 시간을 알아두세요. 밤 11시부터 1시, 새벽 1시까지인데 가장 깊은 밤, 문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간대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감수성 제일 풍부해지는 시간. 이제 생각하면 여기 이제 막 예쁜 꽃들이 이렇게 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은하수 있고 달도 있고 이제 깊은 밤에 뭔가 되게 애상에 적기 쉬운 시간대죠. 자, 화자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지춘심, 한가닥의 춘심. 봄날의 마음이래. 그 봄날의 마음을 자규는 이제 소적새, 두견새, 귀촉도 이렇게 등장하죠. 이 새야 알랴마는 새가 나의 이런 봄날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정확하게 뭔가 애상을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정, 뭔가 이 감정이 풍부한 것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봄날 밤에 느끼는 애상, 뭔가 이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이렇게 가슴이 뭔가 이렇게
감정이 확 부풀어 오르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잠 못 들어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신경님의 목계장터이다. 목계장터입니다. 배경이 되는 게 장터. 옛날에는 장터 뭐예요? 뭐 5일장, 7일장 이래서 이 장을 향해서 장돌뱅이들이 어떻게 해요? 지역을 다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장돌뱅이 하면 뭐예요? 그 떠돌이 삶의 어떤 힘듦, 고달픔, 애환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낮에 장사해. 그러면 남들 다 잠자는 밤에 또 지역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그 내용을 일단 머릿속에 넣고 보면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래. 얘들아 두 개의 구절 어떻게 돼요? 의미상 짝을 이루고 있지. 짝을 이루고 유사한 구절이 날더러 뭐뭐 되라고 반복되고 있지.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름, 바람 다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죠. 즉 이거는 뭐예요? 장돌뱅이의 삶을 나타내는 소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그 이제 나루터져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 역시 떠돌이 삶을 나타내는 소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어요?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시조를 보면서 자 민요의 율격은 3음보, 시조는 4음보의 율격을 보인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6-1단원 지금 그 진달래꽃 가시리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등교하게 되면 그때 상충곡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